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이상 오르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될 텐데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장, 또 미국 장 뭐 어떻게 될지 그 흐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개를 꼽아놨는데요. 첫 번째 역시 FOMC 금리 발표 앞두고 1월 랠리 그렇게 낙관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네. 자체가 1월 달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 FOMC 이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딱 그 레벨까지 지금 반등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12월 FOMC 때처럼 또다시 매파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서 주식시장이 한번 또 아래쪽으로 출렁이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실은 지금은 또 침체 우려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예. 뭐 이런 각종 우려들이 함께 나오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증시에 그동안 1월에 견인체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되면서 다들 걱정이 많죠. SK하이닉스 오늘 발표한 거 보면 10년 만에 영업 손실이 가장 컸다 이렇게 돼 있고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항상 보면은 이제 뜨거웠을 때는 주가가 피크를 찍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식어가지고 모두가 이제 겁을 먹을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사실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쪽은 사자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적자가 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대한 더 확실한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실적 설명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이번에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는 않는데 네. 그럼 미세 조정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 부문 쪽에다가 또 비용 금액을 더 투자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이제 믹스 DDR5 쪽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산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외면하지는 않는다라는 시그널은 준 것 같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캐펙스 컷하고 그다음 감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한 것들 감안해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이면 이제 챗 GPT를 위시해 가지고 AI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 DDR5가 이제 그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대만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거긴 한데 그 PC하고 그 노트북이 그 코로나 때 이제 그 샀던 그 PC하고 노트북의 교체 수요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재고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주가 그래프를 보셨습니다마는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 아주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양쪽 다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이제 실적 이런 거 보지 말까요? 주식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도 영향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따져 보면은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이제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측면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의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 시그널을 시장에서 확인한다. 그럼 바닥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바닥 신호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는 좋은데 수요가 좋아지는지는 좀 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기대감인 거죠. 챗 GPT를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수요가 회복되는지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랠리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 거, 그리고 반도체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도를 해준 거, 또 하나가 AI하고 로봇이 이끈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속될까요? 2월, 3월 쭉 갈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벤트상으로도 지금 뭐 연준의 과연 매파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줄어들 것이냐 해가지고서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리가 1년 넘게 약세장을 겪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장이 계속될 때에는 고점하고 저점이 계속해서 함께 내려오면서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은 올려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이 가장 큰 차이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 요인으로 봐서는 물가 쪽이 확실히 좀 꺾였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간밤에 고용 비용 지수가 나왔지만은 여기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가장 우려했었던 일단 인플레 쪽에서는 좀 완화되는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 1월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FOMC 금리 발표 내일 새벽에 있죠. 이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PF 부실 이슈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영업자를 위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일 경우에 또 문제가 좀 연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부실 자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어떤 폭이 일단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로 간다면, 근데 이제 내일 새벽에 다들 예상은 미국 FOMC는 0.25%포인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금리 격차는 커지는데 달러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격차가 커지면 달러 강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됐던 거는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에 달러가 굉장히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도 공포 심리가 컸기 때문인데 공포 심리가 완화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어제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영국만 낮춰 잡았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탈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 얘기 뭐 너무나 핫하죠. 내일 이게 가장 핫 토픽이 될 테고 우리 주가에도 반영이 될 텐데 FOMC 금리 인상 예정대로 0.25% 간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될 염려는 없는 겁니까? 뭐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결정을 해 나가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좀 코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조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은 물론 침묵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연준에서 아무래도 임금 인상 속도가 좀 꺾여 내려오니까는 그때부터는 25bp 인상에 대한 논의 굉장히 많이 타올랐고 심지어는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까지도 25bp 인상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 데이터들이 침묵 기간에 나왔는데 그 데이터들이 모두 다 25bp 인상에 좀 우호적으로 오히려 이거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변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 또 관심이죠.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5%입니까? 5.25%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 발언을 놓고 보면은 좀 매파 중에 매파로 분류됐던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일단 5.5까지도 얘기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5%냐 5.25냐로 이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5.25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그 로이터 기사를 봐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5%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근원 PC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12월 달에 4.4%, 그다음에 최근 3개월만 보면 3.2%까지. 그러니까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인플레가 좀 잡혔다, 꺾였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향후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빠르면은 1분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앞으로 발표가 될 그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금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5% 내외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5%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FOMC 금리 인상 발표 앞두고 이게 뭐 빅스텝으로 가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네, 어떻게 갈까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이번에 내일 발표될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0.25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네, 그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좀 뭐 쉽진 않지만 파월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서머스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서머스 교수님은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문제시 삼았고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연준에게 혼을 냈던 그런 분이죠. 근데 지난번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맥시멈 플렉서빌리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바꿔보면 최대한 모른 척해라. 모른다고 해라 그냥. 이게 파월한테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물어봐도 가급적이면 모호하게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서머스 교수가 보기에도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스 교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거기서 과속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뉘앙스도 내비치면 안 되고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뉘앙스도 내비치지 말고 가급적이면 모호하게 얘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옐런 장관도 주말 동안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짧은 인터뷰였지만 아주 임팩트가 강했던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불확실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일 FOMC 회의의 25bp는 거의 확실한데 3월 달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을 얼르고 달래고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조금 숨통 트일 것 같으면 파월이 또 한번 콱 얘기를 해서 시장이 푹 꺼지고 시장이 자꾸 위축돼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나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1월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계 시장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나와서 이번에도 왁 하면 시장이 또 잠길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저한테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뭔가 하나 물어볼 수 있게 질문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사실 딱 그 포인트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12월 FOMC가 매파적이었었거든요. 네. 그 매파적인 FOMC를 하고서 그 FOMC 회의를 하고서 3주 뒤에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 좀 뭐랄까요,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인데 시장에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가격을 지금 좀 뭐랄까요, 그때 당시에 과격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경계하는 듯한 그런 멘트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라면은 그거를 이제 딱 질문을 하면서 과연 지금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12월 회의가 아니 이제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2월 1일의 회의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가도 괜찮으냐에 대해 가지고서 물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지점에 지금 그 주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연준에서 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주변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에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에는 뭐 파월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연준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달려 있다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가 최근에 연준이 그렇게 움직여도 괜찮도록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FOMC 회의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간밤에 나왔던 고용 비용 지수이거든요. 이 고용 비용 지수가 왜 중요했냐면 연준이 11월 달에는 좀 비둘기적이었다가 12월에는 매파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1월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위원들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 자체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제 월 초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오락가락했었거든요. 수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분기에 한번 나오는 정확도가 높은 고용 비용 지수가 역시나 고용 비용이 내려가고 있다. 이거를 딱 보여주니까는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어느 정도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해왔던 걸 쭉 보면 11월에 비둘기였고 12월에 매파였다고. 그럼 1월에 비둘기였으면 2월은 매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좀 걱정인데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 아니면 비둘기적인 발언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립적인 뭐 이도저도 아닌 그 안개 속을 헤매는 그래서 회피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매파 또는 비둘기로 얘기할 텐데 나눠서 보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를 중시했던 연준의 입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내지는 이제 기대 인플레를 좀 누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일 가능성이 높지 이게 실제로 그 말한 것처럼 아주 세게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5%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서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5.25, 5.5, 5.75 이렇게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아주면 출렁여주면 오히려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사셨군요, 이사님이. 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 우호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장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HSBC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연준도 마찬가지로 뭐 2월이 마지막이든 3월이 마지막이든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 내놔라 이렇게까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낮아진 거고요. 경기는 엄청 안 좋아질 것 같았는데
괜찮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았던 이유는 중국의 리오픈이 성공적으로 됐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면서 유럽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이분이 던진 화두인데요.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IB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면서라는 전망을 한다면 근데 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작년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보통은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더라. 네. 그러면 올해 당연히 경기 침체 확정 아니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 아닌 것 같다. 길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영향을 주더라. 다시 말하면 이미 지금 금리가 고점인데 최악이라는 거죠, 경기가. 네. 그럼 지금 최악이란 얘기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면 어쩌면 경기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나왔잖아요. 네. 이제 각도의 문제인데요. 이 각도가 이제 완만해지는 거 아닌가, 언제쯤 완만해지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중간에 어디가에서 골디락스 주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심리가 불타오르고 지금 이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웬만해서는 이게 불을 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는데 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밤에 나스닥 분위기 괜찮았죠. 한 1%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FOMC 발표면 미국장이 중간 정도 뭐 어느 정도 진행될 때 하는 거죠, 이게? 네, 한 절반 조금 절반, 더 그죠? 예, 그 정도죠. 진행돼 가지고서 그럼 이제 그때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때 흐름이 확 바뀌기도 하고 뭐 좋았다 맞습니다. 나빴다 막 이렇게 되던데 이런 얘기 또 오늘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고 3월부터는 아까 이사님은 이제 3월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동결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은 2월에 올리고 3월부터는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연말로 가면은 인하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걸 알아봐야 될 텐데 그것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결정 요번에 하기에 앞서서 캐나다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뭐 미국이랑도 붙어 있고 지금 사실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어슷 비슷해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더군다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뭐 한 번에 금리를 100bp도 올렸었던 매파성을 굉장히 보였었던 선진 중앙은행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25bp를 인상하면서 향후부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그런 거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혹시나라는 이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뭐 지금 연준의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봐가지고서는 향후에 대해서 뭐 역시나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조금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바로 동결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약간은 조금 성급한 기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뭐 이제 동결로 가서 올 말에는 뭐 인하로 가고 이러는 건 기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가 무너질 때 충격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무너지나 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 연말쯤 가서 11월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뭐 내일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이 뭐 언급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네. 보이고요. 지금은 일단 금리 인상의 어떤 상단에 대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아주 뭐 대놓고 얼마까지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좀 그래도 당분간은 고금리 5% 이상을 유지할 거다라는 어떤 시그널 주는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파월 의장 자신이 더 답답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측면에서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FOMC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 0.25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인하 뭐 이렇게들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에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어느 정도에서 좀 낮춰지고 기간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세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파월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동시에 이제 아까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네. 그 얘기로 대신 좀 말씀드려볼게요. 경고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금융 환경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완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상식 중에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는 지금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니까 오히려 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라고 봤더니 놀랍게도 BOJ에서 돈을 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OJ는 얼마 전에 12월 달에 금리를 0.25에서 0.5%로 상한을 올렸잖아요. 근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BOJ에서 그 국채를 사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뉴스도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게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들고 있는 발행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BOJ가 들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는데 추정컨대 지난 한 5개월 동안 대략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우리는 다 지금 연준에서 긴축해서 네. 유동성 흡수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풀렸고 사실 BOJ가 풀었던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고 우리나라로 돌고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금융 환경이 너무 세다, 너무 완화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금리를 더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고 네. 나중에 끄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최소한 5% 이상은 올릴 수 있다는 신호는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가버리면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더 막 그냥 유동성이 풀리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 생각보다 유동성이 풀렸다 이미. 이미 예. 풀렸다. 경계하자. 알게 모르게 저기서 지금 돈이 새어나오고 근데 있었던 계속 거죠. 걷어들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수치적으로 0.25가 나오면 불확실성은 거치는 거니까 그 수치만 나오면 파월이 지금 말씀 들어봐도 너무 그렇게 겁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오면 불확실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내일 주가도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데이터들 자체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실은 그 워낙 연준의 강력한 힘을 지난 1년간 느껴가지고서 지금 FOMC 회의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 자체가 메인 이벤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데이터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인플레는 좀 내려가면서 침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경로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시장은 선반영한다니까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1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가라는 게 뭘 발표하고 나면 푹 꺼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게 또 궁금해져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근데 아니 뭘 얼마나 사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으려고 했었던 만큼 네. 못 담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올랐었던 것도 그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난주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 좀 무리하게 다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다가 3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급하게 돌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패턴이 이틀 연속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좀 무리하게 올려놨던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림은 좀 이번 주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0.25 인상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선반영이다 해서 주가가 급락한다기보다는 네. 그거로 인해서 다시 리바운딩이 돼서 다시 재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속도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장은 적어도 2월 한 달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서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섹터는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리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기술주 같은 게 좀 반등을 한 건지 그런 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 성장주가 좋다라는 이제 로직 때문에 성장주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핵심은 조금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OMC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뭐 미국 2년물 금리가 뭐 급락했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달러 약세가 1월 달 중에 더 막 심화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껏 해서 찾아낸다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정도여서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정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 관련된 없는 것 같은 테마성 주식들이 엄청난 그 에너지를 뿜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환호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금리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그 금리를 뛰어넘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것으로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테마성 주식들이긴 하지만 그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직접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월에 많이 올랐던 게 아무래도 성장주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AI, 로봇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은 전기차 테슬라가 또 많이 간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죠. 2차 전지가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인데 금리 그 인하까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 생각은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고 하락으로 갈 때 이런 성장주와 기술주를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조금 오르긴 했다고 해도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증시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는 뭐 어떤 것도 뭐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우리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생기고 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실은 이제 그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과연 그러면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은 또 2차 전지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는 일부 종목은 또 좀 최근에 작년 말 이럴 때는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또 대규모로 수주를 받는 그런 기업들의 공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테마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실은 이제 2차 전지 쪽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거의 한 40%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러 곳에서 사실 뭐 저희가 다 언급을 못할 정도로 작은 종목까지도 해가지고서는 지금 툭툭 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목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순환매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종목장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분위기가 돌아섰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가시면은 그럼 이제 그것도 기회를 노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기회에 섹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사님은 도대체 뭘 담으시려고 이렇게 자꾸 주가가
좀 주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는 지금 그 전부터 이제 반도체 쪽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조금 더 담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자금이 일부 또 들어온 게 있다 보니까 더 담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린에너지 섹터에서는 풍력 주식들 여전히 관심 갖고 포트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중소형주장이 저는 2월 달에 어쩌면은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AI도 이제 말씀하셨고 로봇 주식도 1월 달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다 그러면 오늘 가만히 지켜보시면 확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우주 항공 쪽입니다. 그쪽 주식들이 우주항공청을 이제 신설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나사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확 올랐는데, 이게 단순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이쪽 시장 자체도 열린 시장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AI나 이런 것들보다는 숫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중소형주 쪽에서 이번에 2월에는 좀 기회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1월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고객 예탁금이 좀 오고 이럽니까? 그 직접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간혹 이제 서서히 지금이 바닥 같으니까 지금쯤에서 내가 주식을 좀 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좀 이제 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왜 이렇게 올려지는지에 대한 그 근원,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인플레 상황, CPI부터 해가지고 지금 확실히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잡혀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각도는 이 각도인데 이 각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내려가는 속도, 내려갈 때 언제까지 내려가느냐를 따져보면은 네. 상반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유럽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좀 낮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강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 달러 강세 부분이 완전히 되돌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수입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리오픈이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굉장히 많은 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인플레이션 바로 자극한다라기보다는 시차를 둘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은 중국이 이렇게 되면 리세션은 없겠구나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유가일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지금 80불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2월 달에 이제 뭐 러시아와 이제 오펙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혹시나 이게 유가가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 피크아웃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것 같다라는 것이 시장에 공감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소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인플레가 오지 않겠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중국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제로 코로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저축으로, 그러니까 과거 평균적으로 쌓이던 것보다 초과로 쌓여 있는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바깥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증가를 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실은 중국이 방역을 급하게 사실 푸는 속도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빨랐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이나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수준 정도에서 소비가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경기들도 사실은 좀 나아져요. 중국 혼자서 나아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인플레를 견인할 정도로 수요를 자극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보여질 때 우리가 다시금 좀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걱정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리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좀 까먹었지만은 실은 이 지금 중국이 재개방을 하기 직전에만 해도 이제 애플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서 대탈출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서 물건을 맞아요.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실은 또 인플레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수요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에서 차질로 인해서 빚었던 것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지켜볼 시간을 꽤나 충분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양날의 검을 가졌다는 게 세계적인 그 완화가 되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만들까 봐 걱정.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쓰면 경기 침체는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반기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일정 부분은 분명히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 금액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센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제조가 돌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도 다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앞서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 더해서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간 게 지금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를 지금 과연 중국이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향후에 인플레를 중국발 인플레가 촉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다시 부동산이 회복이 되고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중국발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위시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더 주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2023년에 기대를 그렇게 모으고 있는 리오프닝 주는 왜 이렇게 한가요? 오늘 들어올 때 잠깐 봤더니 LG 생활건강이나 파라다이스는 또 뚝 떨어졌어요. LG 생활건강은 전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실적 났고요. 발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방송에서도 몇 번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들이 거품이 좀 빠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중국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중국으로 진출했을 때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썼을 때 과거에 화장품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좀 받았던 그 프리미엄이 아직은 좀 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오늘 보면 이쪽도 빠지기는 했는데 명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는 혹시 그거 아닌가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카지노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노리고 있는 그 타겟 고객은 결국 중국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주 타겟도 사실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겹치는 측면에 대한 부담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또 시장이 지금 계속 아직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환이 돌다 보니까 이 순환 도는 데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그저께죠. 10년에 걸쳐 가지고 40조 계약한 거 그게 이제 2차 전지 양극재가 부족한 거 아니냐로 촉발이 돼가지고 급등을 하고 삼성 SDI는 그동안 투자에 주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캐펙스 대비 3배가 되는 추가적인 어떤 투자의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이런 모양새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순환이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주식들이 약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간극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우리만 지금 또 아직은 글쎄 말이야. 안 풀어졌기 때문에 예. 중국이 또 좀 쪼잔하게 네. 또 우리만 또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플레와 관련해서 또 세계적인 석학들의 견해도 또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의 CEO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진짜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낮아지는 건 낮아지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언제 멈출 거고 언제 둔화될 거냐, 둔화되는 속도가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2%를 조금 더 올린다? 네, 그러니까 원래 2%로 왜 처음에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2%로 정한 것 자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식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우리가 늘 말했던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의 상황이 진정됐던 게 1995년 정도였었고요.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수치가 2에서 2.5%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이후로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 아니고 3%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될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반기 언제쯤에 인플레이션이 멈춰지는 시점이 뭐 중국의 리오픈이 영향이 있든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 감염되면서 뭐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시장에 약간 한 번 정도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 목표치를 2%로 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달러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2%씩 안정적으로 낮춰가겠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3%로 낮춰가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사실은 달러의 패권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많잖아요. 뭐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사우디와 중국이 만나서 뭐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달러 패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달러의 약세의 폭을 2%가 아니고 3%로 늘리겠다 혹은 늘리는 거를 목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좀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치는 2%니까 그 2% 수준에 맞추려면은 우리가 아까 뭐 금리 인상, 동결, 뭐 하락 뭐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물가 자체가 뭐 9% 넘는 물가를 최근에 보고 이게 내려오더라도 과거에 보면은 한 번에 잘 안 잡히고 다시 또 뛰어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2%라는 데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다 보면 침체가 너무 긴축을 해서 침체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러니 기준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는 다양한 그런 상상력들이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논의 자체는 당연히 먼 미래를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겪어보지 못한 유형이었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수요가 촉발된 것도 있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던 경우들은 잘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심리까지 많이 자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그림이 세분형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완전히 가신 이후에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심리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는 더 컸지 않았을까 해서 인플레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급격한 거, 과격한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도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면 또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앨런 장관도 얘기했더라고요. 인플레 이후에 저물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옐런 장관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그 7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임금과 물가가 서로 이제 견인을 하면서 계속 물가를 이제 견인해 가면서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저물가 현상이 나와가지고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가장 이제 디플레 시대 때 고생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현실점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인플레가 이제 꺾였다라는 걸 갖다 좀 강조하고 시장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정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저도 인플레가 잡히면서 물가 안정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상반기 내에 한 3%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사실은 또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올랐던 임금이라든지 또 그 중국 관련된 이슈가 아까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게 그 물가를 건드릴 정도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 지켜봐가면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일본만 봐도 저물가가 오래 지속되니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뒤에 공포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저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보니까 저 금리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낮아지면 이건 뭘로 감당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디플레이션까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목표치를 2가 아니고 3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였는데 조금 내려가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버퍼를 두기 위해서 이걸 한 3%까지 높이자. 그래야 이게 좀 더 낮아지더라도 0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고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중요한 카드가 있죠. 아직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빠질 것 같다,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금리도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금리 인하 뭐 이러면은 또 이제 너무 또 기대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이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블라드 총재가 이제 투표권을 잃으시긴 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만 보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 해변가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중앙부에 있어요. 이제 시카고, 댈러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서부 지역이나 아니면 동부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화이트 칼라 이슈가 많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그쪽에 많고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안 좋죠. 반대로요. 근데 이제 중부 지역에서는 경기가 좋아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도비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FOMC 금리 발표가 있어서 오늘은 주로 금리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눴고요. 내일은 이제 발표되고 또 우리 장 마무리하고 저희가 오니까 그때 또 한번 충실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